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종욱이라고 합니다. 앞에 홍 소장님께서 저한테 잘 연결해 주셔서 제가 이제부터 결코 기술이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교육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는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아프리카 원주민을 연구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진보할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부딪힌 문제를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해결해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의내린 철학적 용어가 브리콜라주여서 그게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화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학생들을 어제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다는 듀이가 1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온라인 교육의 1세대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대학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운영도 했었고요. 지금은 대학 교수는 그만두고 초등학생, 중학생들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는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아이가 만든 하나의 작은 로봇이지만 이 로봇 안에는 공학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리를 이용하고 어떻게 기술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매뉴얼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충분한 여유로운 시간만 있고 다른 사람과 생각을 자유롭게 충돌할 수가 있고 백지에 무엇인가를 그려낼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은 호기심도 생기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재의 교육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diversity와 individuality 두 가지입니다. 개성과 다양성.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다르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중요한 거는 아까 시냅스를 말씀드렸듯이 7세부터 12세까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 숫자의 시냅스와 뉴런들을 갖습니다. 13세부터 20세까지는 그 뉴런들의 3분의 1을 없앱니다.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없애냐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이 활성화된 부분들은 살아남고 그러지 않는 부분은 다 사라집니다. 저는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지만 학생들한테서의 게임은 이 아이들이 다양한 뉴런이나 시냅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뺏는다면 저는 게임은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이 7세부터 12세까지 자신의 뉴런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현재 자유학기제나 이런 형태로 교육적인 방법론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기본적인 브레인 사이언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한 분은 아실 거고 아인슈타인이고 다른 한 분은 찰리 채플린입니다. 1932년에 당시의 천재였던 찰리 채플린이 마던 타임스라는 영화에서 그 당시의 현대사회를 정의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영화처럼 끊임없이 볼트를 조이고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과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저것과 달라졌느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해야 될 직장에 나가고 거기서 해왔던 일들을 반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그래서 이러한 마던 타임스가 과연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싱귤래리티라고 하는 개념이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 싱귤래리티라고 하는 시점이 거의 다가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싱귤래리티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라인에 가지고 있을 때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가 굉장히 쉽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넘겨줘봤자 큰 변화 없이 갑니다. 만약에 이 싱귤래리티 포인트를 지난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변화는 저 변화가 자기 몸에 익어서 그 자신의 경험을 다른 세대한테 넘겨주기가 쉽겠죠. 가장 중요한 시점은 이 싱귤래리티가 있는 저 변곡점입니다. 이 변곡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관성은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된 경험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시점에서의 교육이 혁신하고 바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피사에서 2015년 결과를 2017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보고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크게 놀랐는데, 하나는 이 장표인데, 밑에 있는 게 미인 사이언스 스코어라고 해서 평균 과학의 점수입니다. 높죠.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랜드, 에스토니아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 쪽에 차이니스 타이페이, 한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재팬도 있고 높죠. 저쪽 축은 뭐냐면 satisfaction입니다. life satisfaction. 자기 삶에 대해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축입니다. 한국은 꼴등에서 터키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터키는 분쟁 지역이죠. 즉 분쟁이 없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과학 점수는 높지만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과연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에서 얼마만큼 온라인에 시간을 보내느냐. 이거는 뭐 100% 꼴등입니다. 왜냐?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습니다. 학원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인터넷을 못하고 학원을 돌아다니느라 인터넷을 못하는데, 이 아이들은 결과적으로는 학교 밭에서 온라인에 접속할 기회가 가장 낮다는 거죠. 칠레보다 엄청 낮은 거죠.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그럼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학교는 1900년대 초에 아까 홍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프로시안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프로시안 교육제도는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똑같은 아이들, 소수의 리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면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철학적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똑같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같은 나이면 같은 클래스에 둡니다.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개별 학습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나이는 같은 클래스에 두는 거죠. 소수 리더라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1등과 2등을 분명하게 지정해,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반장이라는 제도입니다. 반장을 지정해서 너는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형태의 구조죠. 학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나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고려보다는 벤치마킹 했던 것 자체가 효율성, 산업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화두였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학교제가 지금 1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0세부터 9세가 2000년에서 2010년 저 빨간 라인에 보시면 200만이 사라졌습니다. 650만에서 460만으로. 실제 데이터로 200만이 사라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비즈니스가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인구는 도미노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60만의 아이들이 460만으로 줍니다. 200만이 날아가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은혜초등학교 폐교하고 서남대 폐교하고 대학이며 학교들이 우수수 폐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보다는 얘 때문에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저도 여긴데 너무 많이 늘어서 제가 아이들 볼 때마다 나는 그래도 한 사람을 부양하면 됐지만 너는 8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 아이들한테 정말로 잘 가르쳐줘야 저희가 살 만큼 이 아이들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혁신 학교들입니다. 다행히 드라마틱하게 이 밑에 있는 알트스쿨이라고 하는 구글의 디렉터가 나온 학교가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학교가 뭘 표방했냐면 기술로 모든 아이들을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죠. 안 됐죠.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아이들이 읽고 쓰기조차도 못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커먼코어라고 하는 그 연령대 그 아이가 배워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는 VR이 여러 가지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하얀 바탕에 까만 그림이 있는 글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상화되어 있는 기호를 내가 읽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프로세싱해서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 마법 같은 일은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편의성 때문에 바로 입체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아이의 미래보다는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헬싱키의 알토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네르바든 칸랩 스쿨이든 올린 공대든 알토 스쿨이든 똑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포드가 가장 자기 학교에서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stanford2025.com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7년 후에 스탠포드는 이런 대학이 되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카이스트도 2030년에 카이스트가 이렇게 되겠다는 걸 발표했죠.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이 대학이 변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벤치마킹은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벤치마킹을 다 해서 교육법을 바꿨습니다. 세상에 제일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 교육법을 바꿔서 학사제도 유연화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작년에 통과시켜서 다 가능합니다. 대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듈형 학기도 가능하고 1년을 18학기로 운영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학점당 18시간만 맞추면 된다. 일주일 하루에 맘먹고 15시간 수업시키면 1학점 줄 수 있는 제도로 완전히 풀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 정부가 옥스퍼드 마틴 스쿨에 의뢰를 해서 2030년에 어떤 직업들이 유망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이 별로 없죠. 바디 파트 메이커, 인체 장기를 만드는 사람, 나노메딕, 메디컬 닥터인데 굉장히 작은 칩을 가지고 하는 사람, 웨이스트 데이터 핸들러라고 인터넷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지워주는 사람. 이거는 뭐 작년에 페이스북이 4,000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뭐 이미 2030년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직업으로 돼 있죠. 여러 가지 직업들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아직도 아이들한테 소방관 옷을 입힙니다. 요리사 가운을 입히죠. 얘네들 세상에는 다시는 보지 못하고 박물관에 나 가야 볼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아이들한테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마존에서 대학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책들입니다. 대학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올라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과 배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지금 당장 배워서 다음날 써먹을 수 있는 교육보다는 배워두면 나중에 언젠가 내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지금 쓸 수 있느냐 가지고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대에 올라가는 버스를 탔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 어렵게 사람 많은 버스에 손잡이를 잡고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럴까? 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듀테크라는 용어는 1년, 2년 안에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핀테크 얘기하면 촌스러운 사람이죠. 요즘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해야 그나마 그렇죠. 옛날엔 이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에 이비즈니스 학과들도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비즈니스 자체가 이비즈니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닝이란 말이 왜 스마트 러닝으로 바뀌고 에듀테크로 바뀌냐면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육이라 부르면 됩니다. 그 당시의 기술이 들어오는 것 뿐인데 자꾸 용어를 만들어서 에듀테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패셔너블하긴 괜찮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4차 산업혁명은 개인별 학습이 키입니다. 아까 홍소영님 말씀하셨듯이 어댑티브 러닝이나 맞춤형 학습이 키죠.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사를 보면 로봇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자꾸 로봇을 만들어요. 그것도 형상도 거의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자꾸 만들죠. 옛날 아랍부터 시작해서 인형들을 만드는데 그 인형들을 가만 안 두고 자꾸 움직이게 해요. 사람처럼.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세상의 모든 기술은 인간을 향합니다. 인간다워지는 것을 향하죠. 액션, 퍼셉션, 코그니션은 유명한 로봇의 3가지 기술입니다. 액션은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끝났고 퍼셉션은 갤럭시 S6에서 끝났습니다. 인간의 센싱을 훨씬 넘어섰으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술이 코그니션입니다.
어떤 분이 사전학 평목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막 발전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코그니션 기술 딱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로봇, IoT, AI 모든 것은 커그니티브에 관련된 겁니다. 인지, 판단하고 프로세싱하는. 그래서 사실은 유일하게 기술로 남아있는 기술이 커그니션이라면 과연 교육은 어디로 가겠느냐?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입니다. XYZ축이 입체를 뽑기 때문에 저렇게 하죠. 어느 고등학생이 이걸 보고 아니 꼭 저렇게 하다 보면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다 보니까 벨트가 헐거워지면 정확한 입체를 구현하지 못하지 않겠느냐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을 3축 방식으로 바꿉니다. 고가의 3D 프린터는 대부분 3축 방식이죠. 3축 방식은 상하 운동만으로 3D를 다 구현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3D 프린터를 엄청 많이 보급합니다. 이미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3D 프린터가 많이 있는데 다 안 씁니다. 잘 쓰는 분들이 거의 없죠. 기껏해야 열쇠고리 뽑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쓰려면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3D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저 3D 모델링을 하면 최소한 자기가 종이 위에 3D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자기가 디지털 파일로 바꿀 수 있고 바꿔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을 수 있죠. 저것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없는데 얘를 학교에 갖다 놓으면 전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학교에 미술 시간에 안 그립니다. 감상만 하죠. 디지털 파일 주고 선생님이 마우스 클릭하면서 애들한테 작품을 보여주지 아이들한테 백지에다가 소실점이라고 하는 입체 그림을 그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생각과 행동의 밸런스를 갖는 겁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발명대회 심사를 하면 논리적으로 서류 심사에서는 엄청납니다. 나중에 만들어 갖고 온 거는 작동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구현할 때 행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갖춰주는 게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왜 최근에 메이커 교육이 그렇게 이슈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귤레리티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되다 보니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나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류를 뒤집니다. 인류의 진보를 가져왔던 부딪혔던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대부분이 메이커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이커들의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메이커 에듀케이션입니다. 메이커 교육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이커 자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중에 실제로 메이커가 될 사람들은 10%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메이커 도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중에서 메이커 도구를 쓸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되죠. 모든 아이들이 메이커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류의 진보를 이끌었던 메이커들이 가졌던 마인드나 스피릿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이 현재 시점에서 싱귤레리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융합적 사고,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실천력,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도전정신,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커 에듀케이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메이커 에듀케이션 하니까 3D 프린터만 생각하거나 드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방식부터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아날로그 메이킹,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를 이용한 패브리케이션, 피지컬 컴퓨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메이커 교육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만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결과물이 디지털, 인풋, 아웃풋이 디지털로 들어가는 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아날로그로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앞으로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메이커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포드의 D스쿨이 디자인 스쿨에서 가장 유명한데, 문제를 봤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날리시스입니다. 분석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특히 전략을 전공해서 분류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는 쪼개서 하나씩 해결해서 결과적으로 전체를 해결하는 방식이 분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점점 복잡해져서 그 복잡성으로 이제는 쪼갤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뭐 의학적 지식도 엄청 필요하고, 뭐 생물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분석에서 언더스탠딩으로 바뀝니다. 언더스탠딩의 키는 관찰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감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프로블렘 솔비ଂ 스킬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KJ 메서드, 로직 트리, 뭐 피시본 다이어그램 수도 없이 많은데 전부 다 동일한 것은 디바이드 앤 컨커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결코 그렇게 디바이드 될 정도로 단순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인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싱킹 종류가 있는데,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 싱킹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이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미술 전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디자인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부터 조명을 디자인, 라이팅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수도 없이 많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들은 남을 위해서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싱킹 교육을 하냐면 emphasize라는 첫 번째 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해서 공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앞으로 나타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Y가 없는 만들기는 숙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가 없는 만들기는 순서도 조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에는 절대로 순서도가 있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논리를 생각하거나 과정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을 다 제거시킵니다. 1, 2, 3, 4, 5, 6의 순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싫어하는 활동이기도 하고 결코 아이들한테 경험해주지 말아야 될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이 세상이 되면 인간은 별로 할 일도 없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100년 전에도 그랬고 5,000년 전에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뭔가 기술이 오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닐 거센필드라고 MIT에 있는 팹랩이라고 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든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운영하는 게 The Center for Bits and Atoms입니다. 비트는 0, 1로 떨어지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고 아톰스는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가장 작은 원자죠. 그래서 이 닐 거센필드 교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츠 앤 아톰즈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게 하는 교육은 끝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료의 물성을 느끼고 과정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교육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로넷버거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 있는데 이게 크로아상 도넛 모양의 버거입니다. 인터넷이 인공지능이 잘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음식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건물이죠. 이 건물을 설계한 분이 저 디테일한 모든 걸 설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외곽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저것들을 인공지능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저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구조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콜 42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 대학은 42개의 프로젝트만 끝나면 졸업합니다. 교수나 강의, 교실이 없습니다. 저 42개 프로젝트만 하면 끝나죠. 그런데 왜 저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요? 저 42개 프로젝트가 프로블렘 솔빙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42개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봤다면 앞으로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았느냐. 미네르바 스쿨이 왜 그렇게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입학하고 졸업도 안 했는데 아이들을 리크루트해 가냐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봇은 유튜브를 연결해 줬더니 오코노미야끼라는 일본 음식을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학습해서 오코노미야끼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못해요. 이 중에서 어느 강아지가 이쁘냐? 이건 로봇은 절대로 얘기 못하죠. 사람마다 프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공지능이 나를 위해서 내 생각과 똑같은 거를 인간의 그 많은 다양한 인간의 걸 맞춰준다면 기술이 인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기술로 맞춤형 교육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교사의 중요성이 남고 선생님이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갖추는지가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울프랑 알파에다가 사이 커브 치시면 사이가 춤추는 모습을 밑에 제가 싫어하는 사인 함수를 통해서 다 뽑아줍니다. 이건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쟤네들이 다 해주는 거죠. 구글은 데스에 대해서 솔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50년, 200년 거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에듀테크에서 테크에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에듀케이션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아까 홍소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기술이 교육에 들어와서 교육의 효과와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모든 교육이 기술로 대체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산업이 될 수 있는가? 제가 마지막 화두를 던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